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해주신 말씀 중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말씀이 딱 와닿네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이제 넘어가서 이제 바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Ethical Foundation이라고 하는 요 문구와 제목을 제가 이제 어디서 봤느냐면 미용의학을 한 분이 쓴 그 논문이 있었습니다. Ethical Foundations Patient Centered Care 인 미용의학 뭐 이렇게 굉장히 좀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용의학에서도 이거 에티컬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또는 페이션 센터드 케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준과 발전이 이제 부러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 순서는 definition, foundation, potential conflict with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어떤 인터벤션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를 좀 논문에 나온 내용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션트 센터드 또는 패밀리 센터드 케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이제 좀 찾아보긴 했는데요. 우리 중환자실은 요 사진에서 이제 보듯이 이분은 이제 프롬 포지션을 하기 위한 이제 특수하게 마련된 디바이스까지 이제 하고 있으면서도 CRRT 이렇게 적용받고 있는 분인데 이런 것처럼 굉장히 이제 라이프 서스테이닝 테크놀로지는 발전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지만 우리의 디시전 메이킹은 굉장히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죠. 우리가 이제 접하는 그 환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가지고 그걸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폐이식을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죠. 이 페이션 센터드, 패밀리 센터드라고 하는 이런 용어는 1960년대에 칼스 로저스나 아니면은 이제 마이클 발린트나 이런 임상 심리학자들한테서 나온 용어입니다. 페이션트 센터드 세라피, 페이션트 센터드 메디신 이런 용어들을 썼었죠.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에 하비 피커, 진 피커, 이 피커라고 하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부인데요. 하비 피커, 진 피커가 이제 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거기에서 페이션트 센터드 케어의 주요한 5가지 핵심 요소들을 이제 제안을 했죠. 그러다 이제 마침내 이제 2001년도에 IOM에서 페이션 센터드 케어라고 하는 걸 이제 정의를 하고 권고를 하게 됩니다. 개개인의 환자의 선호, 요구,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존중을 하고 이러한 존중을 받는데 페이션 센터드 케어, 환자 중심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클리니컬 디시전에 좀 가이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관련돼서 비슷하게는 팔리티브 케어 메디신이라든지 디그니티 컨서빙 케어라든지 휴먼 센터드 케어 다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되겠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이드라인에서는 페이션트 또는 패밀리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ICU 케어에서 뭘 우리가 좀 환자를 리스펙트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이 환자가 굉장히 그 크리티컬한 상황이고 발러너블한 상황이다. 이 사람 굉장히 지금 취약하고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그 환자 개개인이 굉장히 유니크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을 하고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생리학적인 신체적인 요구, 정서적인 요구, 심리적인 요구 이런 것들은 이제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중환자실에서 든다면 이 사람이 지금 나 화장실에 가고 싶어 얼럿하고 어웨어니스가 있는 사람인데 중환자실에 있으면 우리 화장실 안 보내잖아요. 나 내려가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 여기서 이렇게 기저귀에 보는 거 너무 나의 그 자존감이 떨어지는 문제야. 이렇게 요구하신 분들이 있고 중환자실 안에서 굉장히 공포감이나 외로움 이런 거 느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기도하고 싶어요. 누굴 만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치료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근데 여러 이제 조사들을 보면 중환자실 환자와 가족들의 30% 정도는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디스리스펙트를 나는 경험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리스펙트풀 돌봄에 대한 이제 경험은 그 환자와 의사 사이의 관계에 상당한 데미지를 주고 있고 그것이 오랫동안 그 사람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필요한 거죠.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탁 이렇게 환자를 쳐다보지 않고 손으로 막는 이런 제스처도 디스리스펙트한 경험을 환자나 보호자한테 이제 주는 거의 대표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WHO에서는 2016년도에 이런 프레임워크를 이제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 People Centered Health Service의 인테그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질병 중심, 우리 헬스케어 시스템이 질병 중심에서 환자 중심, 사람 중심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환자 중심, 사람 중심으로 옮겨가기 위한 5가지 이제 전략으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좀 딱 들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죠. 환자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증진하고 거버넌스가 책임성을 갖고 치료의 모델을 다시 우리가 짜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각각의 서비스를 이제 다시 만들어야 되고 환경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NHS에서는 이제 페이션트 센터드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지금은 아예 퍼슨 센터드 케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로 여기는 말을 바꿔서 사용합니다. 이게 두 개의 개념이 조금 다른데 페이션트 센터에서 퍼슨 센터드 케어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헬스케어 시스템을 환자와 지역사회 공동체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6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돌봄과 지지가 개인화되어야 되고 개별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들이 시민, 그다음에 공동체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서비스들이 불평등한 치료들을 최대한 불평등함인 거죠. 그런 것들을 없애고 갭을 줄이고 공정성을 추구를 해야 되고 케어기버가 누가 돌보는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치료 계획과 또 병원의 치료 서비스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2024년에 SCCM에서 가이드라인을 하나 냈습니다. 패밀리 센터드 케어, 특히 어덜트 ICU에서 어떤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4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피코를 만들어 가지고 그 피코를 이제 검토를 한 거죠. 환자의 참여, 가족의 참여, 가족의 필요에 대한 서포트, 가족을 서포트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가족들을 돌보고 있는 의사들에 대한 지지, 서포트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1개의 스트롱 레커멘데이션과 14개의 컨디셔널 레커멘데이션, 2개의 굿 프랙티스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스트롱 레커멘데이션의 이제 강도라든지 에비던스가 좀 낮게 표현되는 것은 아무래도 RCT를 할 수 있는 연구들은 아니기 때문이지만 이것이 이제 근거 수준이 낮다라고 해서 우리가 좀 낮게 볼 문제들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일부만 좀 말씀드리면 환자를 참여시켜라라고 하는 거에 레커멘데이션으로 스트롱이 붙었습니다. 뭐가 붙었냐? 환자가 중환자실에 보호자들이 중환자실에 있는 것, 자유롭게 방문하는 것이 그게 디폴트 값이라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24시간 방문할 수 있게끔 하라라고 미국 중환자실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굿 프랙티스,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들은 것 중에 하나를 보면 크리티컬 케어를 환자와 가족들에게 이제 하는 걸 이제 증진시키기 위해서 배리어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거를 이제 시스테믹하게 접근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런 배리어들 중에는 문화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요건 뒤에서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션트 센터 환자 중심 돌봄의 에티컬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생명윤리의 4원칙을 가지고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명윤리 4원칙을 여기에다 적용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환자 중심 돌봄에서 자율성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의사결정의 동의서를 잘 받아라, 동의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런 정보를 환자가 해석을 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가치관, 선호, 생활, 뭐 라이프 스타일 이런 맥락적인 특징을 반영하라는 거고요. 대표적인 얘가 우리가 연명의료 유보 중단 결정을 하기 위한 상담을 할 때 사전 돌봄 계획 같은 걸 작성을 할 때 단순히 이분의 의학적인 상황만 놓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적용하는 하나의 이해가 되겠고, 선행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 모든 의사들이 환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것이 그 이익의 증진이라고 하는 것이 질병 치료를 넘어서 환자의 삶의 질 향상까지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그래서 심리 사회적인 요구를 중환자실에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앵자이어티가 있다, 뭐 아니면 뭐 논의 이제 외로움을 느낀다, 고립감이 있다 이런 심리적인 요구, 그다음에 치료의 장기적인 효과. 이 사람의 ARDS 후에 지금 저기 크리티컬 일리스에 의한 폴리뉴로패시나 뭐 마이오패시가 생겨서 못 걷는 것 같다, 못 걸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클리니컬 프레이티가 확 생겨버렸다. 이 사람 그럼 재활을 시켜야 되잖아요. 또 재활을 시키려면 다학제 협력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까지도 우리의 역할에, 그러니까 페이션트 센터드 케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해약금지의 원칙은 환자가 갖는 고통, 부작용, 불필요한 치료 이런 것들은 이제 최소화하자는 거죠. 병원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데는 뭐 상황에 따라서 과잉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부족한 치료를 제공할 수도 있죠. 네 번째로는 이제 정의의 원칙인데 차별 없는 접근성을 이제 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취약계층에 대한 이제 형평성이라든지 이분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불평등한 요소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많은 병원들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나 이제 사회복지팀에 컨설트를 내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이제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서 환자와 의사 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을 하는 건데, 아까 이제 외과 의사의 윤리적인 딜레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분 강의에서도, 성 교수님 강의에서도 잠깐 나오긴 했지만 과거에는 좀 불투명하게 소통한 면도 있습니다. 나만 믿고 수술하세요, 내가 고쳐줄게요,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치료 계획을 또 불확실성을 다 전달을 하고 거기에서 정확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제 계획을 같이 만들어가면서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가족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환자의 개인사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뭐 법적인 가족이 아니라 동거인이었다라든지 뭐 자녀들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관계가 나쁘다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우리가 돌봄 계획에 이제 참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생명윤리 원칙을 적용을 해본다면 그렇겠지만 이런 환자 중심 돌봄에서는 어떤 것이 좀 핵심일 것 같으냐 라고 하는 걸 이제 몇 가지 이 사람은 이제 좀 뽑아봤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의사 환자 관계가 이제 상호 신뢰에 기반을 해야 하는데 이 환자 중심 돌봄에서의 신뢰 관계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자신의 기대를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나는 이 정도의 치료 목표를 원해요. 나는 뭐 못 걷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침상에 앉아서 생활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수술을 받고 싶어요.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의사는 그러한 기대를 수용하는 게 이 사람한테 이득일지,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그 환자의 기대를 낮출 것인지, 아니면 더 할 수 있어요, 확장을 시킨지, 최종적으로 페이시가 안 됩니다 이렇게 거부할지 임상력 판단을 결정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조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하잖아요. 하지만 그 사회적인 표준안이나 문화적인 전통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1960년대부터 뇌사 판정 기준이 나오고 뇌사에 의한 장기 이식 수술을 하고 있지만 유대교에서는 뇌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심장사만이 유일한 죽음이 되기 때문에 거기선 뇌사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장기 기증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많은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는 장기 기증과 관련되어서 지금은 도너가 부족하니까 그럼 뇌사
판정을 넘어서 DCD를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뇌사는 아니지만 이 사람도 장기 기증을 곧바로 에크모를 달고 수술방 들어가서 거기서 장기를 구독해서 이제 주자라고 하는 건데, 기술적으로 다 성립이 되어 있고 의학적인 에비던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표준과 문화적 전통이 지금 되느냐. 뇌사 판정이라든지 장기 기증조차도 우리나라 환자들은 꺼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이런 환자 가족의 요구와 바램도 마찬가지죠. 뭐 의학적으로 기술은 뭐 에크모도 있고 장기 기증도 있고 이식도 있지만 대상이 안 되는데 85세한테 폐이식을 받겠다라고 가족이 요구하면 해주나요? 이런 표준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겁니다. 의료 행위의 목적은 뭐 당연히도 환자의 이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페이션트 센터드 케어라고 하는 건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득일 때 이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건 이제 의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사는 자신의 의료 행위와 시술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안전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환자도 안전해야 되고 시술 자체도 안전해야 되고 시술하는 장소가 적절해야 되고 시술자도 안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에볼라다 아니면 메르스다, 코로나 아주 시비어인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사정보호구를 갖추지 않고 의사한테 들어가서 그 환자를 치료하게 해? 이거는 안전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닌 거죠. 시술자나 그 보조해주는 간호사도 위험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병동에서 CPR을 한 상황이야. RSC가 됐어요. RSC가 돼서 이제 그 다음에 어큐트 케어를 포스트 어레스 케어를 해야 되는데 뭐 충분히 페리페랄 라인이 있고 중환자실 내려갈 때까지 버틸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C라인을 잡겠다고 병동 처치실에서 계속 간호사들 익숙하지도 않은데 C라인 가져와라고 해서 잡는 거, 이게 시술자가 안전하냐 환자가 안전하냐, 그 행위 주변 뭐 시술 자체나 시술 장소가 적절하냐, 거기에 해당하지 않죠. 이런 또 의료인의 전문성, 이것은 교육과 훈련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는 계속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하는 거죠. 필수 의료 평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정체성과 직업 윤리에 기반해서 환자에게 최대한의 좋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학제 또는 다직종 여러 선생님 직종들과 우리가 협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환자 중심 치료에 반영이 되는 6가지 중요한 에티컬 파운데이션이 될 겁니다. 피커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는 8가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환자 중심 치료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발표하고 교육을 하고 있고, 그걸 보면은 이제 환자의 선호를 존중해라, 뭐 돌봄의 코디네이션과 인테그레이션을 해라, 정보를 잘 주고 교육을 해라, 환자의 피지컬 컴포트, 이모셔널 서포트를 해라, 가족들을 참여를 시켜라, 그다음에 치료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과를 옮기더라도 또는 병원이 바뀌더라도 그런 연속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환자에게 돌봄의 이제 접근성이 보장돼야 된다는 원칙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런 카드나 자료들을 이제 자기네들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의료인들이 참고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환자 중심 치료에는 이제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환자 중심 치료라고 하는 것,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자 개인의 요구나 뭐 여러 가지 맞춰서 퍼스널라이제이션을 시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배운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은 그 접근 방법이 파퓰레이션을 기본으로 하는 거죠. 그 파퓰레이션에서 나온 과학적인 여러 가지 기법과 통계들을 가지고 그 근거를 이 사람한테 이제 적용을 하는 건데, 그럼 그 근거가 이 사람한테 맞을까? 통할까? 좋은 결과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환자 중심에 대한 혼란, 이 용어에 대한 혼란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환자들의 입원 경험 평가, 환자 중심 평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것들이죠. 저희 병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환자 중심이란 말은 이제 병원 일부에서는 헷갈려가지고 병원 로비 앞에 컨시지어지 서비스를 갖다 놓는다든지, 호텔의 인테리어와 로비를 이제 부티크 호텔처럼 이제 멋지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정말 환자 중심이냐?
환자한테 이제 평가를 받아봤는데 의사 환자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더라라고 하는 이제 점수는 높게 나왔지만 정작 이 사람은 만성 중증 질환이 계속 악화되는 말기 환자라면 그리고 그 자기가 말기 환자이고 나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 점수가 높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평가인가? 환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또 환자 중심이라고 해서 환자가 불필요하게 필요도 없는 항생제를 요구를 하고 의사가 거기에 우리 병원 요새 입원한 경험 평가 기간이지 그러면서 그거를 처방을 해주면 점수는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베스트 프랙티스라든지 메디컬 프로페셔널에 맞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페이션트 센터드 케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환자 중심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좀 더 옳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인 거기 때문에 과정과 그 모랄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윤리적인 원칙과 고민들이 거기에 잘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헬스에 대한 그러니까 건강의 아웃컴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환자 중심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 돌봄은 환자와 의사와 병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그 질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오롯이 의사의 책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좀 이따가도 이제 함께하는 의사결정, 공유 의사결정에 대한 강의를 다음 연자분이 해주시겠지만 환자 중심 돌봄을 위해서 함께하는 의사결정 실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마다 원하는 역할과 범위가 달라요. 어떤 가족은 굉장히 패시브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떤 가족은 너무 과도하게 액티브하단 말이죠. 다 이것저것 요구가 많고 그리고 그 가족의 선호에 맞춰서 언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공유 의사결정을 하냐 이거죠. 수술과 관련된 뭐 합병증이 생겼다. 이걸 언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 쉬운 건 아닙니다. 필드에서. 그다음에 환자 가족의 선호에 맞춘다고는 하지만 사실 의사의 선호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의사가 조금 더 선호하는 수술법들도 있는 거고 의사가 환자의 나이를 조금 과도하게 자기의 좀 중환자실 입실 기준에 넣을 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환자 가족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까 제가 항생제 처방에 대한 예를 드렸지만 의학적 판단의 표준과 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 중심 돌봄의 여러 가지 윤리적인 원칙들이 있지만 그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당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잠재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런 거죠. NHS에서는 이제 전인적이라고 하는 이제 홀리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홀리즘을 이제 강조를 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의사는 그 환자의 여러 가지 가족사, 그 환자에게 예민한 여러 가지 개인 정보, 예를 들면 성적 취향과 정체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그 사람이랑 그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되고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건 아닌가? 거기에 메디칼 레코드에 이제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기록을 만들어서 뭐 지금도 우리나라는 계속 이제 환자 정보랑 관련된 거를 공유를 하고자 하는데 이걸 어떻게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이제 문제들이 생기겠죠.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의사가 이제 그 환자의 특징과 가족사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시시콜콜이 알게 되다 보면 이게 객관적인 거리감을 넘어서 좀 주관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기도 하잖아요. 더 이 사람한테 뭔가를 더 해주고 싶게 된다거나 똑같이 비슷한 환자가 있으면 이 환자한테 더 좀 정이 간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건 프로페셔널 스코업 측면에서 너무 이제 과도하게 돼버리는 거고 과도한 책임 관계와 이제 이런 넌 저지멘탈리즘이 이제 되는 거죠. 또 예를 들자면 지금 현대의학은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마다 다 다르고 뭐 저는 이제 호흡기내과 베이스인데 호흡기내과 의사들 안에서도 다 분과가 또 다르고 중환자를 예를 놓고 보면 이 사람이 중환자실에 와서 치료를 호흡기내과나 중환자의학 의사한테 받았다가 재활의학과로 또 가야 될 수도 있고 신장내과한테 가야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다 끝나고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병원 안에서도 굉장히 스페셜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는데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그 세분화된 과를 넘어가면서 치료가 계속 연속적이 돼야 되고 이 사람에 관련된 정보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한 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중환자실부터 병동까지 퇴원할 때까지 쫙 보는 게 그게 더 연속적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어드밴티지와 디스어드밴티지의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도 함께 하는 의사결정이나 공유 의사결정을 할 때도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다 맞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환자 중심, 가족 중심 돌봄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인터벤션을 몇 개 제시하고 있는데 아까 SCCM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서 스트롱 레커멘데이션 하나는 가족이 오픈 비짓을 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중환자실에. 오픈 비지테이션을 하고 가족이 옆에 환자 옆에 머무르게 하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인터벤션인데 그럼 과연 우리나라 상황에서 오픈 비지테이션과 환자가 옆에 가족이 중환자실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이냐 우리의 하드웨어가 뭐 이거는 아마 논문을 내려고 찍은 사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환자 C라인을 잡고 있는데 가족이 옆에 있잖아요. 가족이 같이 머물름으로 인해서 환자가 받는 베너핏, 가족이 얻는 베너핏, 뭐 이런 팀들이 얻는 베너핏들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2020년에 개원을 하면서 모든 중환자실의 모든 병실을 1인실로 만들었고 그게 다 이제 뭐 격리가 됩니다. 다 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심지어 이제 소아중환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그 아이와 24시간 같이 있을 수 있게끔 엄마 아빠용 침대와 화장실이 그 병실 안에 있어요. 병상 안에. 너비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나라 중환자실 의료법에 따른 기준이 15제곱미터인데 병상 하나다. 그 병실은 36제곱미터입니다. 2배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갖추는 건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게 갖추어져야 이런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환자 가족이 중환자실에 머무를 때 앵자이티를 줄이고 뭐 병원 재원 기간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디릴륨의 리스크를 줄인다. 그래서 미국의 중환자실은 이렇게 중환자실 병상에다 따로 가족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따로 문이 달려 있고 뒤에 있고 가족들이 이렇게 환자들이 옆에 와 있는 이제 환자가 가족들이 와 있는 것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펜던트가 있는 걸로 봐선 중환자실인 것 같은데 소아중환자를 이렇게 가족들이 옆에서 볼 수 있고 심지어 아빠가 아이와 같이 침대 안에 이제 누워 있는데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환자, 의사, 기관 전체의 그 치료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제 질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고 의사 혼자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병원 전체의 책임이 되는 거고 나아가서는 국가와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풀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인터벤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번아웃. 의사들의 번아웃이 의사들에게는 아주 부정적인 멘탈 헬스를 일으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환자에게 뭐 의료인이 막 소리치고 다그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행동들을 이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내가 번아웃이니까 내가 노력해서 나는 이러면 안 되지. 그 의사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중환자실 나아가서 그 병원의 환경과 위험 요소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번아웃이 너무 적은 간호사 숫자, 너무 적은 의사 숫자 때문에 과도한 당직으로 인해서 생긴 거다. 의사가 어떻게 해? 번아웃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둬야 되나요? 그거를 이런 문제들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 가족 중심 돌봄에 대해서 덴마크의 중환자실 의사들과 이제 여러 직종들 간호사, 뭐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들까지 모여가지고 47개의 그 컨센서스를 이루는 게 연구가 있었습니다.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의 요소가 뭐냐라는 거죠.
디그니티, 리스펙트, 인포메이션 쉐어링, 파티시페이션, 참여, 콜래보레이션, 팀들 간에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고 탑 세븐 중에 일부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합의 강도가 높았던 것들이 액티브하게 커뮤니케이션 하자, 가족들과의 미팅, 중환자실에 들어오면 아까 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72시간 내에 빨리 가족 면담을 하자, 또 우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페인, 아지테이션, 딜리움 이런 것을 매니지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한다면 크리티컬 케어에서 환자 중심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와 가족의 가치 요구 선호를 이제 치료 과정, 결정, 계획 이런 것에 이제 반영하는 진료 모델인데 이것의 핵심은 파트너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환자, 의사, 가족과 우리가 신뢰 관계를 만들 수 있는가가 되겠고 거기에는 환자를 독립적인 개인이 아니라 맥락적 특징에서 그 환자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환자라고 하는 객관적인 조건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환자라고 하는 그 옷을 걷어내고 이 사람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우리의 인식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니까 기저귀에다 지금 보고 싶지 않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해. 어떻게 그런 걸 실현해 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 원칙은 환자의 가치와 선호를 존중하고 가족과 보호자의 협력 관계를 만들고 정보를 공개하고 이런 환경적, 정서적, 물리적 요구를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고 치료 과정의 의사결정을 공유하고 연속적인 치료가 되게끔 하고 전인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서 공감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게 핵심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션트 센터들을 넘어서 오히려 퍼슨 센터드로 강요를 하고 넘어가고 있고 환자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이제 말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유명한 영화죠. 예. 이게 바로 나야라고 하는 말처럼 그 환자,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중환자의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얼마 전에 홍보위원회하고 같이 찍었었던 중환자실이 1인실로 바뀌면 어떤 것들이 좋을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짧게 홍보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병원 안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이라면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올라가실 분이라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환자 가족 중심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질 높은 의료 서비스의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건 모두를 위한 것이고 이런 환자의 문화적 정통,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우리 치료에서 불평등을 줄일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병원이 바뀌어야 된다. 조직이 바뀌어야 된다. 조직의 문제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